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공산주의 체제이면서도 역사적, 이념 논쟁적, 군사적 경쟁심, 그리고 지정학적 차별성 때문에 같은 듯 다른 아주 미묘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있어 러시아는 한때 주적이었죠. 1969년에는 헤이룽장성 우수리강, 러시아 말로는 아무르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중류에 전바우다오가 있습니다. 러시아명으로는 나만스키 섬인데요. 이걸 두고 서로 자국 영토라 그러면서 두 차례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련과 중국은 4,380km 이르는 이 국경선에 군 병력을 각각 81만 4천 명, 65만 8천 명 정도 배치하면서 대치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이 이 미국과 화해를 한 것도 이런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다가 2001년 7월 16일 설린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영토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장제민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 간에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경쟁 관계가 되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 미국에 맞서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행보를 중국과 러시아가 보여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도 군사동맹은 맺질 않았습니다. 그랬던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과 러시아 이런 움직임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하고도 무관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러시아하고 밀고 당기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를 적당히 벌리는 그런 외교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독 친분 관계를 보여줬던 것도 이런 외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미국의 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화상으로 열린 주요 7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하고 또 뮌헨 안보회의, MSC라고 그러죠. 이 뮌헨 안보회의에 잇따라 참석을 해가지고 이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이 함께 대비된다 그러면서 중국의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유럽 동맹이 동참할 걸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강하고 긴밀한 대서양 공동체와의 협상보다 개별 국가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 나토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 그러면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 러시아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민주주의 동맹을 외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니까 또 중국과 러시아는 결집도 상대적으로 강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서 20년 전 체결한 양국의 설린 우호 협력 조약을 거론하면서 미룰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이 바이든 정부의 중국과 러시아 정책을 읽고 사전 조치를 한 셈이죠. 영국 런던에 있는 글로벌 리스크 인사이트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1월 11일 발행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중러 군사동맹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러시아가 중국과의 준군사동맹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모두 미국의 쇠퇴를 겨냥하면서 미국이 더 빨리 군사력을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그동안에 중국이 노후된 무기와 장비를 교체하는 군 현대화를 이륙군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던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내 지역 패권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이 미국과 전략적 경쟁이 임하도록 중국이 원하는 첨단 군사과학 기술이라든지 차세대 무기, 장비들을 제공해주는 준군사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 보고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인사이트는 이런 중러의 군사적 밀착은 러시아가 경제정책을 실패하면서 유럽 대륙에서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에 대해서 한참 이제 밀리게 되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당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강력하게 맞서도록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단일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건 미국이 1990년 걸프전을 겪으면서 초군사 강대국으로 진입을 했는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20년 넘게 국제 테러 조직과의 전쟁에 집중하게 되니까 미국의 힘이 분산됐고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러시아가 서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 같이 중국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게 되면 미국의 전력도 분산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러시아가 유럽 쪽에서 어깨를 펼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수행하는 것. 이게 이제 러시아의 기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과의 밀착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비역 해군 대령 윤석준도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연합전선 전략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이이제 또는 이이제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이이이제 전략이 맞아떨어진 군사적 커플링이라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또는 정치적 밀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 결집이 과연 군사동맹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을지 알아보죠. 우선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서 공군력과 해군력 등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군력에 관한 한 중국은 절대적 약세죠. 이걸 러시아가 대폭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력 전투기가 된 게 뭐냐면 J-11B형인데요. 이걸 러시아의 수-27 기술을 전수해가지고 중국이 만들어가지고 배치시킨 겁니다. 현재 한 440대 정도 생산해가지고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해군력 역시 중국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인데요. 이 역시 러시아가 빈 공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4척의 서브루메니급 구축함을 제공해가지고 타입 052형 구축함 선형 기본 설계를 지원했고요. 타입 052B, C, D 류양급 구축함을 2004년부터 총 33척 건조하도록 완전히 풀 서포트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에 비해서 크게 열세인 중국의 잠수함 전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킬로급 3가지 유형의 잠수함 12척을 제공했고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중국은 YJ-18형 잠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중국 해군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미완성 구소련 마그 항모를 2012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인력과 기술 지원을 했고요. Su-33MKK를 복제한 J-15 함재기를 복제하도록 기술 지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한 24대 정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까지 한 겁니다. 자, 이런 러시아의 지원 때문에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를 휘젓고 다니면서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중국의 J-20 스텔스기의 엔진도 지원했고 중국 공군의 Y-20 대형 수송기 생산 지원, 또 타입 346X 밴드 대공 레이더, 클런칭 체계의 수직 발사대, 그리고 타입 055형 구축함 대량 건조, 또 초음속 미사일 개발, 그리고 러시아의 S-400 대공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제공, 뭐 이런 것 같은 이런 이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공동 구축을 양국 간에 한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는 이 외에도 군사 기술도 지원하고 연합 정찰 작전도, 그리고 미사일 저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은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에 군사적 대항 조치도 같이 나서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양국 간 협력 증진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그러면 이 양국의 군사적 대응도 더욱 밀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가 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되는 해여가지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첫 외국 정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중국의 국방력 강화에 적극적인 이유가 뭔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국의 국방력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게 되면 미국의 국방력이, 군사력이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군사력을 동북아시아 쪽으로 집중 배치하게 되면 당연히 대서양 쪽에 전력 공백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다시 대서양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추구에 따라서 러시아가 대서양, 지중해, 흑해 등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유럽 북해 함대 전력의 70%를 현대화하면서 유럽을 압박하고 있죠. 그러자 바이든 정부도 다시 이 러시아에 대한 전력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 5일 미 국방성으로 하여금 전 지구적 군사력 태세 재검토를 통해서 러시아의 위협에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이런 군사 전략이 과연 얼마나 먹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죠.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대폭 받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민주주의 연대의 군사력에 대항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지중해, 흑해 또는 인도양까지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러시아의 국력이 이전만큼 강력하지도 않고요. 힘도 그렇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지나치게 미국의 위세에 대해서 대항할 경우에 경제 제재 같은 걸 받게 되면 이건 또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대중국 지원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 분산을 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전략에 대해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펜타곤을 방문한 자리에서 펜타곤 내에다가 중국 위협평가팀을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이내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1차적 목표는 대중국 대응입니다. 유럽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일단 밀립니다. 특히 미국은 나토하고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유럽연합과의 군사공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보다도 우선 유럽이 먼저 결정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5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아주 의미 있는 보도를 했는데요. 유럽연합, 특히 프랑스와 독일 등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받은 불신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유럽에서 쇠퇴하는 러시아가 인도태평양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준 대가를 갚기 위해서 중국 당국이 유럽 국가들하고의 전략적 협력을 증대해가지고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건 결국 유럽연합이 결정할 문제고 유럽연합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구태여 미국의 군사력을 유럽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서로 충족시켜주면서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정도 유대를 강화하면서 준군사적 동맹으로서의 행태를 보이면서도 진짜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설린 우호 협력 조약을 뛰어넘는 중러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슨 이유인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2013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래 정상 간 만남만 30번이 넘을 정도로 관계가 돈독합니다. 지난해 말에 시진핑과 푸틴 간에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때 시진핑은 중러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은 러시아하고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양국은 2021년에 러중 설린 우호 조약 체결 20주년을 맞이한다 그러면서 이는 러중 관계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맹 관계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지만 결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를, 러시아도 중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는 양국이 동맹을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3자라는 게 어디겠습니까? 미국을 겨냥한 것 아니다. 이런 뜻이죠. 결국 이 러시아하고 중국의 협력은 그저 국익에 따른 행동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하는 의미입니다. 전략적 협력 수준을 유지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응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대놓고 하지는 않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미국을 절대 적대 관계의 국가로 규정하기는 싫어합니다. 최소한의 거리 두기만 할 뿐이지 미국과 결코 1대1 대결 국면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 소련 연방의 해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 바이든 행정부와도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국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통화에서 2월 5일 효력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던 전략무기 감축 조약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거고요. 이로써 러시아는 전략적 안전성을 지키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입장은 미국과 직접 부딪히는 그런 이 악역을 중국이 맡게 하고 러시아는 그 뒤로 숨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전략 수행의 일환으로 중국의 국방력 강화를 돕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차원에서 동맹은 맺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 순간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곧바로 러시아가 미국의 주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도 러시아를 견제하긴 하겠지만 이 중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외교를 펼쳐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노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